우리나라 경제가 올해가 작년보다 좋을 거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가 어렵다는 쪽이잖아요 이번에. 예, 오늘 그 4분기 GDP 속보치가 마이너스 발표됐는데 났죠. 뭐 마이너스 0.3, 전년 동기비도 3분기 1.8%였는데 1.5%. 2.5였나요? 아, 낮아졌더라고요. 낮아졌군요. 예. 제가 당초 1.9% 정도 전망했는데 1.7% 정도로 보통 그 시장 컨센서스가 1.9, 2.0% 안팎이거든요. 그것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장님 보시기에는 실제 경제 하반기에 나빠지는 걸 주식시장이 반영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예, 조만간 반영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나올까요? 그게 저는 선행지수 하락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코스피하고 방향은 거의 일치해요. 전망해 보니까 1월이 정점이 나와요. 여기서 좀 뭐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거로 보면은 거의 정점 무렵에 와 있다. 미일 금리 차가 축소되고 있는데 엔화 약세다. 이거는 단기적인 거거든요. 네. 시간이 가면은 엔화 강세로 갑니다. 근데 이런 기대가 서서히 형성되면은 괜찮은데 한쪽으로 기울어 버리면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부분적으로 또 청산될 수도 있죠. 아무래도 오늘은 저희가 1부, 2부, 3부 시작할 때마다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코스피 5000피 터치에 대한 소감 말씀, 소회도 궁금하고요. 또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됐을까에 대한 분석도 좀 곁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예, 제가 88년에 증권회사 들어가지고 네. 지금까지 주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번에도 깨달은 건 주식시장 앞에서는 늘 겸손해야 된다. 예, 그런 걸 다시 깨달았고요. 네. 예, 저는 저 매크로만 주로 보거든요. 예, 주식시장을 볼 때 최근에 그 삼성전자 반도체 주가가 올라가지고 우리 주가 지수가 이렇게 올랐는데요. 매크로뿐만 아니라 마이크로도 같이 봐야 된다. 뭐 이번 주가 상승 보면서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네. 결국 5천이 올라가게 된 게 매크로적으로는 조금 뭐 경제가 예를 들어 4분기 GDP 뭐 QOQ 마이너스 났다고도 하니까 예. 그럼에도 워낙 기업들이 좋으니 그냥 자연스럽게 올랐다 뭐 이렇게 정도로 받아들이시나요, 소장님? 예, 아니면 뭔가 좀 특별히 유동성이 있어 뭐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걸 약간 배경을? 뭐 반도체, 자동차 일부 기업이 실적이 좋았고요. 예, 그다음에 증권 시장으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유동성도 들어왔죠. 약간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예, 거죠? 두 개가 겹친 겁니다. 실적하고 수급하고 겹쳤는데요. 예, 그런데 뭐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은 예, 저는 그 상당히 주가가 가대평가 영역에 있다. 사실 자료를 미리 봐놨습니다. 네, 주신 거를. 예, 그래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예, 제가 늘 그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코스피 평가하거든요. 예, 그런데 2000년 IT 거품 때 한 61% 가대평가됐었어요. 예, 그리고 주식형 펀드 캠페인 났을 때 아이코리아 때네. 아니다. 2007년 2007년에 중국 막 날라갈 때. 예, 그리고 통합개미 운동할 때 한 40% 정도 가대평가됐어요. 근데 이번이 역사상 가장 가대평가 영역에 들어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보고 예, 제가 거시경제 측면만 좀 강조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 보면 여기를 정점으로 딱 접으면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러네요. 네, 칼코마니처럼. 대칭이고 여기 대칭입니다. 네, 그러게요. 그래서 거시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가대평가 영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고객의 탁급이 95조, 주식형 국내 펀드가 한 123조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코스피 시가총액이 더 빨리 오르다 보니까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고객의 탁금이나 주식형 펀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가급 평균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가 더 많이 오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들이 주시장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5000 터치에는 그래도 우리가 흔히 지금 많이 언급되고 있는 반도체주들, 삼전, 닉스, 뭐 현대차 이런 좀 시총 덩치가 큰 아이들이 올라와줬기 때문에 달성한 것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쯤에서 또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게 이 각자 종목들의 주가는 현재 적정선에 와 있는가,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현대차에 대한 논쟁, 두분 좀 논쟁 일부에서 처음에 잠깐, 들었습니다. 제가 네.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네. 엄청 아주- 쌌다가 아주- 적정해진 정도. 문답 아주 정도로 흥미로운 가시죠. 예. 예, 논쟁이었었고요. 근데 제가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저 현대차가 오른 게 공급 측면에서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자율주행이다, 그다음에 로봇도 있고. 로봇이다, 그렇죠. 생산 측면에서요. 네. 예, 그런데 과연 그 수요 측면에서도 현대차가 그렇게 좋은가?
자동차라는 측면에서 수요 봤을 때? 수요자 측면에서 네, 자동차 네네네. 현대자동차가 그렇게 잘 팔 것인가? 네. 현대자동차 미국 비중이 2024년은 50%였는데요. 네. 작년에 42%로 줄어들었더라고요. 네. 네. 대신 미국에서 줄어든 거를 유럽 지역, 음. 아시아 지역에서 늘렸어요. 네. 그런데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차하고 심각하게 경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현대차 정 회장이가 인도에서 인도가 미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가 수출 비중이 10%밖에 안 되는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아시아 사람들 아직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과연 이 사람들이 중국 차를 살 것인가, 우리 차를 살 것인가? 이런 수요 측면에서 따져보면은 전 현대차 주가가 공급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반영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제일 문제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와 반도체 수출은 같은 방향이에요. 상관계수가 0.92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높고요. 뭐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반도체 수출도 증가했고 삼성전자 주가도 장기적으로 오르죠. 네. 이런 의미에서 뭐 장기적으로 삼성전자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반론이 없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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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문제는 몇 년 동안 이렇게 쉰다는 것이죠. 네. 먼저 주가가 저 그림을 보니까 먼저 주가가 올랐으니까 반도체 수출이 올라가는 기간 동안에 쉬는 거겠네요, 저게. 예, 딱 그 그렇습니다. 그림이네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게 단기 사이클을 한번 구해봤어요. 앞서 그 추세에서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 네. 예, 이거는 작년 12월 기준인데 올 1월에는 더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30% 정도 2로 삼성전자 주가가 벗어났거든요. 아마 1월 하면은 40% 이상 벗어났을 겁니다. 예, 그리고 반도체라는 게 대표적으로 사이클이에요. 이게 이제 장기 사이클을 제가 구해본 건데 늘 좋았다 나빠졌다. 이제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또 증가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주가도 오르지만은 둘 다 늘 대표적인 사이클 있는 종목이하고 네. 수출 업종이라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저거가 이제 거의 지금 30몇 년짜리 데이터인데 요즘 이제 삼성전자가 하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예. 이번에는 저는 사실 이런 말 정말 싫어하긴 한 이번에는 다르다. 예, 예. 사이클 이제 산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던 메모리 반도체랑 성격이 달라졌기 때문에 뭔가 좀 저 사이클이 안 맞다라는 의견도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혹시 얘기해 주시면. 그런 의견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예, 과거 보면은 뭐 계속 사이클이 반복됐고요. 네. 근데 사이클 호황 다음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가 왔었어요. 뭐 아시아 위기든지 2008년 금융 위기든지 코로나든지. 예, 그런데 AI 쪽에서 HBM 수요는 저도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네, 네, 네. 예, 그런데 최근에 노트북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디램 많이 올라가지고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저 노트북이 5년 돼가지고 최근에 바꿀 생각을 하고 가봤었어요. 네. 근데 계속 비싸지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생각한 거는 기존의 거를 좀 더 써야 되겠다. 아. 근데 반도체 휴대폰에 들어가는 거 반도체가 보통 그 일반용 반도체인데요. 예, 그게 전체 반도체 비중의 매출이 한 30-40% 네, 차지하더라고요. 네, 네. 과연 이쪽이 계속 그 증가할 것인가. 그래서 저 HBM은 뭐 계속 그 수요가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는데 네, 네. 네. 일반적으로 범용 반도체 이 가격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애청자이신 경제를 알자님이라고 계신데 이분도 삼전 어떤 반도체주에 대해서 투자 판단을 하실 때 디램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소장님도 일부 동의하신다고 예, 그렇죠. 봐도 될까요? 예. 그런데 사실 삼성전자 주가가 더 선행을 해요. 아 오히려. 예. 뭐 오늘까지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니까 당분간에 디램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죠. 이익 늘어난다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보통 그 삼성전자 주가가 삼성전자 영업이익에 6개월 한 12개월 정도 선행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계속 저 애널리스트들이 내년에 그 삼성전자를 영업이익 얼마나 예상하는가 이걸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전부 증가한다. 그렇죠. 뭐 영업이 130조다, 150조다. 맞아요. 근데 내년에는 의견이 좀 갈리더라고요. 내년에 어떤 애널리스트는 감사한다.
어떤 분들은 계속 증가한다. 그래서 과연 내년 이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들이 2분기 이후 삼성전자 주가에 좀 반영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런데 저는 반도체 수출을 G20 선행지수로 보고 있거든요. 예, G20 선행지수가 12월까지는 올랐어요. 물론 올 1월은 제 전망치인데요. 이게 G20 선행지수가 감소하게 나옵니다. 물론 제 전망치입니다. 앞으로 데이터 나와서 좀 계속 업데이트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걸 보면은 반도체 수출 증가세도 둔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 얘기를 한 번만 더 하고 다음 하고 싶은 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그 저희 호황 불황 표 보여주셨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에 보면은 중간중간 불황이 있긴 하나 이게 한번 제대로 사이클을 타면 사이클이긴 한데 예. 아주 길었던 경우가 있잖아요. 예, 예. 90년대 후반이 됐든 예. 우리 IT 사이클이 됐든 이런 적이 있잖아요. 예. 이번이 좀 사이클이 긴 거 혹시 아닐까? 이건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사이클은 있는 거 오케이. 그러면 사이클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예. 있긴 있는데 과거보다 사이클이 좀 더 길어서 네. 좀 더 갈 수 있다라는 의견 혹시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예, AI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AI 논쟁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고 있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워드 막스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회사 사이트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이 사람 이야기는 AI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술. 이거는 누구나 인정하죠. 예, 그리고 평균 회기가 아닌 변곡점 버블이다. 인류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AI 기업들이 너무 많은 투자를 했는데 과연 수익성이 뒤따를 것인가.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기술은 남지만 투자 자본은 대규모로 파괴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AI 기업의 사모펀드 같은데 뭐 회사채 조달해가지고 많이 기업들이 자금을 운용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자금뿐만 아니라 AI 기업에 직접 투자한 투자자들도 이런 손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중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 올인 올아웃에도 안 된다. 좀 애매한 편이죠. 네. 그럼 만약에 AI 버블이 좀 더 길다고 하면 삼성전자 주가가 약간 과대평가돼 있긴 하지만 그게 과대평가된 기간이 좀 더 갈 수는 있고 갈 수는 있죠. 하지만 이 하워드 막스 얘기한 것처럼 그걸 다 끝까지 이익을 내려고 하지 말고 좀 적정하게 해야 이런 의견이시겠네요. 예, 당연히. 버크셔헤셔웨이가 2000년 IT 커플 붕괴되고 2001년에 백서를 냈거든요. 네. 근데 그 백서 제가 한번 쭉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예, 무도장 시계는 초침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거품을 즐기지 말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거품을 뭐 끝까지 우리가 다 즐겨야 될지 네. 적당한 선에서 좀 나아서 지켜볼지 그거는 또 투자자분들 몫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에 대한 어떤 판단 그리고 코스피를 주요하게 이끌었던 주요 종목들에 대한 이제 또 소장님의 의견 한번 청해서 들어봤고요. 환율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 사실 얼마 전부터 환율에 대한 관심이 이제 국민적으로 이렇게까지 그러게요. 뜨거웠던 때가 있나 싶을 가만 냅뒀으면 정도로. 될 텐데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보기엔. 네. 그래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은 좀 그래도 비교적 안정세긴 한데 불안한 흐름이 또 뭐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환율에 대한 의견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환율의 지금 주가의 축보다 더 어렵죠. 더 어렵습니다. 쉽지 좀 않죠. 매우 맞는 말씀. 네. 네. 저 엘렌 그리스펀이라고 전 연준 의장이 있었잖아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예, 자기가 거의 25년 가까이 환율을 분석하고 전망했는데 결국 남는 거는 겸손함이었다. 아이고 그만큼 어렵다는. 그만큼 환율은 어렵죠. 근데 대통령께서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두 달 내에 1,400원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왜 1,400원 초반이냐? 지금 제가 평가해 봐도 원화 가치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원화 가치를 결정하는 게 미 달러 인덱스고 이안, 엔 달러, 한미 금리차 경상수지거든요. 이런 거로 평가해 보면은 12월 말 현재 우리 돈 가치가 제가 평가해 보면 11% 정도 저평가됐거든요. 네. 근데 우리 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달러 인덱스예요. 네. 그게 우리 환율 변동이 한 60% 정도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변수도 설명하고 나머지가 30, 40%를
원화 환율 자체가 자기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제 변수라는 것은 이달이 오르면 다음 달에도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우리 환율에 기대 심리가 많이 작용된 것 같아요. 네. 원화 가치가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특히 우리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정책 당국에서 그 기대 심리를 꺾기 위해서 대통령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대 심리가 좀 꺾이면요. 예, 저는 달러 인덱스는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환율은 점차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어느 정도까지 떨어진다라는 숫자도 혹시 갖고 계신가요, 교수님? 저는 뭐 올 연말에는 한 1,380원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 보고 있고요. 여기서 한 7, 80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혹시 뭐 그거에 관련돼서 근거가 되는 게 아까 얘기하신 그 11% 정도 저평가 그거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 우리 경상수지는 매년 지금 사상 최고치 흑자나고 있고요. 물론 경상수지 흑자가 해외 직접 투자나 증권 투자로 다 나가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한미 금리 차 저는 축소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실질 금리로 따지면 많이 축소됐어요. 네. 우리나라 물가가 미국 물가보다 더 낮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안 계속 강세거든요. 중국 위안. 예. 네. 과거에는 그 중국 위안이 강세되면 우리 원화도 강세됐는데 지금은 좀 지금 거리가 엔하고 똑같이 가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네. 엔하고 똑같이 갑니다. 네. 네. 근데 앞으로 엔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저 미국하고 일본하고 10년 국채 수익률 차이거든요. 네. 예, 제가 엔달러 환율하고 상관계수 제일 높은 변수 찾아보니까 미일 10년 국채 수익률 차이예요. 근데 최근에 이게 많이 그 축소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이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일본의 그 다카이치 수상 이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저 각국의 그 자금 순환표를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예,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올 그 3분기 데이터 보니까 일본 저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예금 비중이 49.1%로 정말 오랜만에 50% 이하로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주식 비중은 20.6%더라고요. 네. 이게 20.6%가 언제 이후냐면은 1989년 아, 거품이 발생했어요. 버블 때. 예, 그때 27.5%였거든요. 네. 그 이후로 계속 줄어들다가 9%대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지금 거의 21%까지 올라왔으니까 주식 투자를 일본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거죠. 물론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문제냐면은 일본 가게들이 은행에다 돈을 덜 넣으니까요. 네. 사실 일본 정부가 국채를 그렇게 많이 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금리가 하락했던 거는 은행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대기업들이 돈을 안 갖다 쓰다 보니까 은행이 채권을 샀거든요. 그래야 뭐 예금 받은 걸 써야 되니까. 예, 예. 네. 대출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은행으로 돈이 덜 들어오니까 일본 은행들이 채권 살 여력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일본 정부는 또 국채를 또 발행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일본 금리가 많이 오른 것은 수요 측면에서는 은행이 살 여력이 좀 줄어들고 일본 정부는 공급을 늘리다 보니까 일본 금리가 급등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든 이런 것들이 미일 금리 차를 축소시키면서 저는 시간이 가면 엔이 강세로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환율도 강세. 예, 맞습니다. 네. 이야기 나온 김에 저희 일부에서도 여쭤봤던 내용이긴 한데 다양한 분들 좀 의견을 듣고 싶어서 글로벌 채권 시장 최근의 동향은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미국도 뭐 4.2% 안팎 네네. 10년짜리 높은 실업률이 수준을 차고 최근에 있죠. 그렇죠. 예, 미국도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고 문제는 세계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중국이 정말 많이 줄었더라고요. 예, 최근에 보니까 뭐 2조 3천억 달러까지 갔던 게 6,800억 달러까지 작년 11월 통계 보니까 많이 줄였고요. 여기다가 뭐 유럽도 좀 줄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미국 금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 유지할 것 같아요. 시장 금리는. 네.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미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연방 기금 금리하고 지난 2000년 이후 평균 보니까 1.2% 포인트 정도 평균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은
지금 10년 국채 수익률 4.2% 의미가 기준금리 3%를 미리서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3점 상한선이 3.75%인데요. 3%까지 내려도 미 국채 수익률은 별로 안 떨어질 것이다. 예, 그런데 저는 우리 국채는 수익률이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창용 총재나 분들이 얘기하는 건 환율 이슈도 있고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가 작년보다 좋을 거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가 어렵다는 쪽이잖아요. 이번에 예. 통방문을 보면 예, 예. 어떻게 해서 반대라기보다는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그 4분기 GDP 속보치가 마이너스 발표됐는데 났죠. 그렇죠. 네. 원래 그 3분기가 높아서 그랬습니다만은 뭐 마이너스 0.3, 전년 동기비도 3분기 1.8%였는데 1이 안 됐죠 이번에. 1.5%. 1.5였나요? 아, 낮아졌더라고요. 낮아졌군요. 예. 근데 제가 데이터 발표될 때마다 또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전망을 하는데요. 이번 데이터는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이 많이 낮아져 버립니다. 제가 당초 1.9% 정도 전망했는데요. 1.7% 정도로 보통 그 시장 컨센서스가 1.9, 2.0% 안팎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GDP가 잠재 GDP, 소위 아웃풋갭이라고 그러죠. 이게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마이너스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환율, 뭐 서울 집값 이런 거 고려하면은 금리 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 뺐죠 그거를. 예. 예. 예, 그런데 저는 하반기 들어가지고 성장률이 1%대 초반으로 물론 한국은행이 하반기 성장률 1.5%로 예상해 놨는데요. 네. 그것보다 더 낮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금리 인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하반기에 우리나라 경제를 조금 둔화되는 걸로 보고 계시면 주식시장은 경제를 선행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국내 증시 조정 온다면 언제 어떤 형태로 이런 질문이 있긴 한데 그러면 그런 약간 경제가 지금까지는 사실은 경제가 나빠도 유동성하고 기업들 실적으로 왔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소장님 보시기에는 실제 경제 하반기에 나빠지는 걸 주식시장이 반영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예, 조만간 반영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나올까요, 그게? 저는 선행지수 하락으로 보고 있어요. 네. 이게 국가 데이터처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를 제가 다시 조정해 가지고 예상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코스피하고 방향은 거의 일치해요. 물론 이 전망치입니다. 제가 그 1월 전망해 보니까 1월이 정점이 나와요. 그래서 코스피도 이거로 보면은 1월이 정점이다. 지금이 정점이다. 예. 여기서 좀 뭐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뭐 저는 이거로 보면은 거의 정점 무렵에 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선행지수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선행지수라는 게 좀 늦게 발표돼요. 그렇죠. 6월 말에 지난달 걸 발표합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2월부터 하락한다. 이거는 3월 말에 가서나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먼저 주가가 하락하겠네요. 만약에 데이터로 나중에 확인이 예, 되고. 그렇습니다. 네. 이거하고 제가 그 장단기 금리 차를 봐요. 네. 물론 장단기 금리 차가 선행지수에 들어가거든요. 네네. 근데 장단기 금리 차가 또 코스피에도 선행합니다. 네. 예, 장단기 금리 차는 장기 금리를 제가 10년하고 단기는 1년 국채 수익률 그 차이를 보는데요. 예, 그게 최근에 1%포인트까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네. 예, 그런데 뭐 어제 오늘 보니까 이제 그 격차가 축소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장기 같습니다. 금리가 최근에 요 며칠 조금 빠졌거든요. 한 6, 7비 빠졌거든요. 예, 장기 금리가 좀 더 빨리 떨어지고 빠졌거든요.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 선행지수하고 뭐 일별로 나오는 거 장단기 금리차 이거는 꼭 관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약간 많이 축소되고 선행지수 꺾이는 게 보이면 주가 조정의 빌미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예, 그렇습니다. 예. 워낙 이제 주식 시장이 또 세계 경제 주요국 경제 상황에 또 타격이나 변수로 많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아직 1월이잖아요. 올해 세계 경제에서 좀 가장 경계할 만한 어떤 요소가 있다면 뭐가 있을지도 한번 예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AI 거품 논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앞서 언급해 예. 주신 그 부분. 뭐 작년 뭐 4분기 초반에 또 많은 논쟁이 있었다고 주가가 오르니까 전부 사라져 원래 버렸는데. 주가 오름도 없어지는 거죠. 뭐. 원래 근데 주가가 또 미국 주가 저는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는데. 미국은 못 오르고 있죠 지금. 예. 그래서 미국 주가가 좀 조정 보이면은 또 AI 거품 논쟁이 또 나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이제 수익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미일 금리 차가 축소되고 있는데 엔화 약세다. 이거는 단기적인 거거든요. 네. 시간이 가면은 미일 금리 차 축소되면 엔화 강세로 갑니다. 아까 얘기하신 예. 네. 근데 이런 기대가 서서히 형성되면은 괜찮은데 문제는 기대가 한쪽으로 기울어 버리면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부분적으로 또 청산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올해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런 말씀하신 매크로적인 걸 바탕으로 했을 때 올해 조금 길게 보면은 어떤 식으로 뭐 자산군이든 주식이든 투자라는 게 제일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배당 많이 주는 회사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배당 많이 들어옵니다.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식을 그래도 하긴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해야 되죠. 네. 해야 되는데 근데 비중은 좀 축소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지금 있는 것보다는. 예. 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선행지수가 꺾인다. 선행지수가 꺾이면은 주가하고 채권 수익률이 같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한 우리 투자 자산의 한 20% 정도까지는 채권을 사셔놓는 게 좋지 않을까. 대신 한국 채권이겠네요. 아까 금리 예, 한국이 떨어진다고 한국 채권이요. 하셨으니까. 예, 예. 네. 네. 근데 제가 계속 전에도 채권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미국만 너무 좋아하더라고. 많은 분들이 미국 채권을 많이 사세요. 금리가 더 높은 것도 있었고 달러기도 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 뭐 이 네. 국채가 안전자산이다 그런 의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미국채 살려면은 뭐 금리도 저는 많이 안 떨어질 것 같고 환율이라는 요소 고려해야 되고요. 네. 네. 우리 국채 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채권 20% 사시고 그럼 나머지 80이 남잖아요. 예. 주식은 한 몇 퍼센트 정도 하면 주식은 뭐 40%. 40. 예, 제가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 그 정도 주식 네. 비중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현재는 40% 가 이하 많이 올랐으니까요. 예, 예. 네. 나머지 40은 그럼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뭐 주가가 조정 받으면 또 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만기가 6개월 혹은 1년 남은 채권, 네. 아. 거의 현금에 가까운. 현금성 가까운. 아, 현금에 현금에 가까운 가까운 채권. 네. 그러니까 벅시아 해시웨이가 사상 최대로 지금 현금성 자산 보유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현금이 아니라 전부 만기가 짧은 미국 단기채죠. 단기채거든요. 네. 그런 단기채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제 뭐 금은 어떻게 보세요? 금 요즘 그래도 워낙 중요한 자산이 됐으니까. 금은 장기적으로 오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예, 제가 뭐 금을 결정하는 미 달러 인덱스, 물가, 그다음에 금리 이런 거로 평가해 보니까 금도 역사상 가장 가대평가돼 있습니다. 네. 은도 가대평가돼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세계 경제 불안하면 좀 더 오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늘 우리 투자 자산 한 10% 정도는 금을 보유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네. 지금 사실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다.